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 나왔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사진 작업하는 이황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음악하고 글도 가끔 쓰는 김사월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 나누면 여러분들 얘기도 듣는 시네토크 자리입니다. 여기 코드 이용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냥 들어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상적인 것들 뽑아서 중간에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 딱 보고 나서 누구한테라도 좀 뭔가 얘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거든요. 어떠셨어요? 딱 보고 나서? 아직도 감상에 젖어 있어요. 네, 되게 여운이 짙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족 영화로 볼 수도 있고 창작에 대한 영화로 볼 수도 있고 뭐 자아에 대한 영화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대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 여운에 젖어 있는 나머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있거든요. 말을 이어가지 못하면 저들이 지금 본 것을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들 감동에 젖어 계시느라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센티멘탈 밸류 저희 함께 봤는데요. 이게 이번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서 온갖 곳에서 상을 휩쓸고 있더라고요. 아마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수상과 어떤 노미네이트가. 어쨌건 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목이 약간 낯설었거든요. 직역하면 정서적 가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헌 씨가 아마 영어 언어에도 좀 익숙한 편이라서 좀 궁금했어요. 이런 어떻게 좀 쓰였는지. 영어에는 익숙한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센티멘털 밸류의 또 다른 사용 용법은 다른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가치 있는 대상, 나에게는 가치 있는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킬 때 센티멘털 밸류라는 말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가족이 같이 쓰던 커피잔 이런 건 남들에게는 그냥 커피잔이지만 우리한테는 좀 의미가 된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라가 마지막에 갑자기 빨간 꽃병을 집어들었을 때 의미가 생기듯이. 맞네요. 그런 재밌는 이야기네요.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일단 제 옆에 있는 허원이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영화 어떻게 보셨고 어떤 이야기로 생각했어요? 어쨌든 가족을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여러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 가족을 떠올리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 동료 창작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 최악이다. 그러네. 제발 입 좀 다물어. 그런데 이제 그만하겠지 싶은 걸 한마디 더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고, 물론 저와 저의 짝꿍은 그렇지 않으려고 이제 여러 원칙들을 세워놨는데 가족들과 좋은 예술을 만들 수 있는 것. 와. 이것이 되게 오래된 우와.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네. 모두의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표면적으로는 가족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감독이 반복되는 대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럼 너 자신을 이제는 알겠어? 너 자신을 지금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감독이
가족이라는 타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나 그리고 내 주변인들에 대한 탐구를 이 영화에서 그 과정으로서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달기 먼저냐 달걀 같이 그런 사람들이기에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술을 하고 예술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가 또 자기를 못 찾고 이거의 반복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미 하고 계셨네요. 가족과 함께 창작을 만들고 계셨네요. 가족과의 창작은 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어머나. 오늘의 기분으로서 이렇게 네, 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이게 집이 처음에 딱 나오면서 등장하잖아요. 집의 겉면, 앞면 그런 촉감들 다 느끼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이 영화의 인트로인데 헌에게도 집이라는 주제가 약간 메인 주제랄까나요? 집은 어디에나 있고 죄송해요. 제목 뭐죠? 어디에나 없다? 집은 어디에나 있고 자주 아무데도 없다. 아, 라는 사진 시리즈도 작업을 했었는데 집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회적인 층위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집이 단순히 부동산의 의미로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인 채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상징 같은 것이 이제 집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맞아요. 3월에게 집은 어떤 공간이에요? 저도 이게 헌하고 비슷하게 이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집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집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막 10대 때 집에 누워 있으면 집에 보이는 그림자들, 이상한 그 공기나 빛 같은 게 여기 굉장히 잘 담겨 있어서 그 어린 노라고 그렇게 쓰잖아요.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 그런 부분. 이게 좀 공감이 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영화에서 집을 다루는 방식이 결국 그 인물들의 신경 변화하고도 되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처음에는 집이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가 모르는 물건들로 차 있기도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통제 가능하지는 않은 상태로서의 집을 그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물들에게 찾아오는 변화에 따라서 집을 완전히 비우기도 하고 또 감독이 집을 영화 촬영 현장으로서 쓰기로 하면서 완전히 부수고 새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그 인물들의 내면이 공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라와 아버지가 같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서로에게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에요 라는 표현 혹은 난 집이 필요해요 라는 표현을 두 사람이 같이 쓰는데 그 언어로 사실 이어질 수가 없죠. 그 집이 의미하는 게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공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부녀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녀 이야기하기 전에 네. 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뭐죠? 제가 아까 읽어드리고 싶었던 대화 중에 못 읽어드린 게 있어서 어쨌든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겪게 되는 마음은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여기에 모두가 연결돼 있는데 내가 누구지인 것 같거든요. 네. 내가 누구지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아그네스가 했던 대사들 중에 막 미치겠는 대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신이 유부남인 게 좋아.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마주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랄지 얼핏 보면 되게 과학적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그만큼 사실은 품이 많이 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동시에 아그네스가
그렇게 자신을 마주하는 걸 겁내는 사람이면서도 무대에 올라가는 게 좋다고 고백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노라. 노라. 네. 미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름이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노라가 네, 맞아요. 미안. 무대에 올라가는 게 좋아. 온몸으로 관객을 마주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내 그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럼 내 감정도 더 안전히 느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 네.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타인들 사이를 지켜보고 진단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쵸. 이 노라에 우리들이 좀 이입해서 이 영화를 쭉 보게 되는데 노라가 그 연극 배우, 프로 배우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무대를 두려워하고 자신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하지만 배우 이 사람이 하는 대사가 좀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죠. 저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이렇게 써놨었어요. 무대에 올라가는 거 무대에 올라가는 건 직감을 거스르는 일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근데 그걸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현실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무대 위에서 그걸 풀고 있는 이 배우가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사회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겪기도 하고 그래서 참 공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배우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아마 이 전작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해서도 이 배우를 좋아하게 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제 메모를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썼냐면 되게 이 여자 굉장히 현실적인 여자처럼 보이는데 살짝 돌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더 결핍이 있어서 더 미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굉장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딱 컷 바뀌면서 유부남이랑 누워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놀랐지만 놀라지 않았어요. 이 여자 그럴 만한 여자라고 왠지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런 연기가 너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이 노라 역할의 배우가. 그렇죠. 네, 노라 역할을 감당한 그 배우가 너무 매력적인 지점이 사랑할 때는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서도 그렇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랬고 자기가 취약해지는 순간을 온전히 믿게 한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설득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배우가 느끼는 불안함과 어떤 그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너무 전달이 되고 그 노라라는 인물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섬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도 사실 아이러니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씬이 막 현실에서 막 싸운 다음에 그 다음 씬 블랙에서 울어요. 근데 점점 카메라가 멀어지니까 그곳이 어떤 연극 무대나 워크숍이었다는 게 보여지죠. 그런 것들의 교차가 참 마음에 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월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무대라는 곳에 오르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은 좀 무섭고 눈빛을 이렇게 한가운데서 눈빛을 받고 무언가 그곳에 상응하는 걸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 일이 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대 공포증까지는 아니어도 혹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뭐 올라와 버리면 결국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 직전이 진짜 긴장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오는 그 대왕장의 그 노라의 모습 있죠. 그냥 진짜 우리의 모습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되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시기 전에 스쿼트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공연자들의 이상한 습성, 본성적으로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풀고 또 가장 큰 근육인 다리 근육을 풀면서 이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헌 씨도 스쿼트 하시면서 오늘 주대 이렇게 스쿼트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러면 이 영화 좀 어떻게 봤는지 좀 얘기하면서 헌 씨하고도 또 대화를 나눠볼게요. 좋아요. 네, 저는 결국 이 영화가
헌도 아까 무대 아래에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가진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화 같다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한 것이요. 딸도 집에 있고 싶고 집이 원하고 아빠도 집에 있고 싶고 집을 원하지만 우리 둘이 생각하는 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만의 집을 만들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라는 게 저는 엔딩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보면서 사무치기도 하는데 예.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만 사랑할 줄 아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언어가 영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아꼈던 유년 시절의 딸들과 인물들을 영상화하면서 그것을 주려고 하고. 네. 맞네요. 그러네요. 그 아가스 역의 배우에게도 어렸을 때 그런 걸 선물해 준 것이고 아버지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자기의 손자한테 뭐 볼 수도 없는 DVD 선물하는 것처럼 자기 방식대로 언어를 하고 사랑을 하고 딸들도 머물러 줬으면 했던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필요했어요 라는 말을 책망으로써 하는 거고요. 우리는 결국 소통할 수 없다. 근데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를 직면하는 방식으로 아버지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하고 마주하는 방식으로 네. 자기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인물이에요.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를 설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까지가 그 노라가 배우로서 갖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참 어쩌면 그런 거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장면 만들려고 영화를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저는 딱 엔딩이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앞에를 쌓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들 더 있어가지고 좀 조사한 것들 알려드리고 좀 나눠볼게요. 이게 감독의 자전적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표현으로선 3대째 이어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는 아버지도 그런 관련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감독이 요아킴 트리의 감독이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두 딸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자기 얘기 같죠? 심지어 그거 생각나시나요? 조금 이렇게 옛날에 디저블처럼 나오는 자료 화면 같은 데서 레코드판 들으면서 두 딸이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 있죠? 그게 진짜 감독님 두 딸이래요. 이것도 듣고 와 정말 너무 소름이다. 영화 감독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는 이 감독님이 결국 100년 정도 살았던 어머님의 집을 매각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감정에서 시작한 영화기도 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냥 전체 다 자기 얘기가 좀 들어가 있잖아 라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실제로는 이 감독님이 예전에 작업했던 오슬로 8월 31일 이런 영화가 있대요. 거기에 있었던 집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은 세트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고 이것도 막 되게 많은 트라비아가 있더라고요. 그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집이니까 그 자료들도 많이 수집하시고 옛날 장면이면 16mm로 찍었다가 최근이면 30mm 이런 식으로 되게 변태같이 하셨다. 이런 정보가 있어서 좀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주변에 감독님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근데 작가놈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작가들도 조심하시고.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음악가인 것 같아요.
노래로 다 만들어버려. 그래서 음악가들이 그런 이야기 가장 많이 듣잖아요. 네. 너 그 노래 나에 대해 쓴 거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일단은 뭐 변명해야 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이 감독님 얘기처럼 재료는 그렇지만 결국은 또 다른 얘기를 쓴다고 여기죠. 맞아요. 그 되게 창작자로서 그냥 생기는 딜레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 노라와 구스타프와 아그네스가 그랬듯이 그 사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은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디까지가 1인분의 몫인가? 맞아요.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지고 온전히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가져가서 재료로 쓸 수 있는 구간인지가 언제나 너무 모호하잖아요. 네, 창작자로서 생기는 좀 딜레마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다 또 기표도 달라서 집 얘기를 해도 너가 한 집 얘기를 내가 썼어. 하지만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편하게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저는 당신에 대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노라가 아버지에게 직면하듯이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아팠어라고 말할 때 아그네스가 과장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 같은 공간, 같은 시공간을 겪고도 그것이 굉장히 다르게 기억으로 남고 그리고 특히 그것을 이야기화할 때는 이것이 이야기의 중요한 속성인 것 같은데 네, 그 사건을 시간 순대로 그냥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꼭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라와 아그네스가 겪은 이 일들도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시선으로 그 감독의 시선으로 편집하고 어떤 구간은 드러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완성되는 것이어서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왜곡에 네, 왜곡이 된다. 왜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화도 왜곡밖에 없고. 네, 그 이소라 선배님께서 그런 명언을 쓰셨죠.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네, 아무튼 배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부분 약간 좀 자랑을 해도 되는 부분 같아요. 출연진 그 노라, 구스타프, 아그네스, 그리고 엘르피니니 분한 레이첼 네 분 다 아카데미 연기상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와이 팀 진짜 경사다. 이것과 와 이 네 명이서 정말 우리도 느꼈잖아요. 진짜 다들 연기가 그 보는 너무 좋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추천하기 때 아주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황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이게 이전부터 이 감독님이 주인공을 비참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대놓고 비교하게 만들고 막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내가 차버린 역할 한 그 스타가 막 화장품 같은 거 광고하고 있고 이렇게 초라한 내가 지나가 이런 거 너무 잘 비참하게 잘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떠올라요. 그러니까 엘르 페닝 역할, 엘르 페닝 배우가 한 레이첼 역할 그리고 노라 역할 두 배우가 같은 대사 스크립트를 독백을 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레이첼 역할에서는 영어로 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 그리고 노라 역할은 사실 노르웨이어로 그냥 자기가 독백하는 이런 방식인데 결국은 초반까지는 다 비교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노라가 마지막에 그 부분이 멋있어지게 다 보여주는 그 연출이 좀 감동적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쓸 때 결국은 자신의 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잖아요. 그러네요. 자신의 딸들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어떻게 보면 가족 바깥에 있는 타인이었던 레이첼 캠프 네. 배우의 연기가 훨씬 더 절실하고 무언가에 가닿기 위해서 소리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이렇게 연기로 드러냈지만 노라가 그것을 연기할 때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담담하게 읽어내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레이첼 배우가 포기하는 장면도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진짜 성숙한 배우로서 나와서 그 역할도 정말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금발의 머리를 딸하고 비슷한 색깔로 딱 염색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자신감을 급격히 잃어가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무너짐까지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또 그거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엘르페님이 감독한테 이때 근데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감독님이 그러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면서 자꾸 그냥 이런 핑퐁만 해요. 근데 결국은 전 그 생각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 보고 싶어서 영화를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장면에서 보잖아요. 초반에 리허설 할 때 나오죠. 집에서 리허설 할 때.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표정을 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하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걸 진짜 보게 되고. 감독님들 정말 무섭고 대단하다 생각했던 장면이었죠. 그게 그가 자신이 했던 실패를, 아빠로서 자신이 했던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던 시도 같아요.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재료가 영상과 배우와 무대니까 뒤늦게나마 그것을 가지고 기억을 다시 재편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네. 어쩌면 너희가 통과한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을까 하면서 건네려는 시도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단한 방식의 화해네요. 그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감동적일 수 있게 만든 건 정말 그 구스타프 배우님이 이렇게 진짜 밉상으로 안 연기하셔가지고 이 아빠 되게 미워할 만한 한데 계속 이제 감동으로 결국은 가게 되는 게 이제 연기에서 그 다면적인 표정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배우가 아주 미운 말을 할 때조차도 네. 그 인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요. 네. 이 사람이 흔들리면서 모진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확신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맞아.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각본이나 연출의 전반적인 톤 같기도 해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막 조금은 과도한 일을 해도 하나도 안 밉죠. 참 부족한 인간들의 입체성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있다면 이 대사를 네. 같이 읽고 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레이첼 캠프와 노라 배우 두 배우가 이제 반복했던 그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을 관통한다고 느꼈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기도는 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절망을 인정하는 거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는 거죠. 제발 전화해줘. 나를 용서해줘. 제발 다시 받아줘. 저는 모든 걸 망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혼자서는 못해요. 나에겐 집이 필요해요. 집이 있어야 해요. 이 대사를 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흐르는 공기나 달라졌던 장면이 결국은 비슷한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들은 다들 비슷하고 비슷한 언어로 옮겨질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할 때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나 다른 모습이구나. 네.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첼 배우가 했었던 그것도 너무 훌륭했지만 결국 노라가 했을 때는 그거잖아요. 내가 자살 시도를 하기 전에 마음 같은 것을 아버지가 이렇지 않았을까 하면서 써준 거잖아요. 엄청난 위로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센티멘탈 밸류를 느끼게 하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결국 예술을 하는 예술놈들 입장에서 이 산업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올드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영화 산업에 대한 이 감독님의 위기감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저도 좀 재밌었습니다. 특히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고 다음 씬이 넷플릭스 포토월에서 사진 찍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영화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도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시던데 결국 넷플릭스가 관여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것들도 되게 용기 있게 써주신 게 좀 재밌었었고요. 말해주세요. 근데 그런 대치도 재밌기도 하고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어쨌든 딸이 연극 무대에 서는 사람인데 그런 건 이제 그런 고전 나이 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고전은 그만하고 이제 카메라 앞에 서야 하지 않겠니라고 그 설득을 하는 자신조차 이제는 어떤 새로운 눈물과 시대의 흐름에 밀려나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더 이해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딸이. 그러네요. 그래서 딸의 시선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실지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네요. 감독으로서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자조 같은 것이 네.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 우리 망했다. 네네. 넷플릭스는 없으면 안 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네. 포토월도 찍어야 되지만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수능을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국어 바꾸고 영어로도 하고 해외 배우 쓰고 돈 넣어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죠. 근데 중간에 그런 자기 옛날 같이 일했던 걸로 추정되는 그 동료랑 그런 얘기 나누는데 이제 우리 나이 너무 많이 들었다. 나 15년 사이에 뭐 폭삭 늙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영화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감독한테 친구가 말한 거죠. 근데 시대를 따르자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이거 전에도 다뤘던 주제다. 뭐 다만 이런 식으로 마주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넌 결국 좋은 영화를 만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리려다가 서서히 자기도 조금 절망하면서 깨닫게 돼서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든 촬영 감독님과 원래 이야기 주인공인 배우 이딸이 함께하는 그 장면이 정말 나오는 거죠. 저는 그때 이제 두 사람 얼굴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혼도 그거 느낀 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작은 뭐 해낸 것 같은데 라는 거를 딱 느낀 그 눈빛 있죠. 어쨌든 하나의 작업을 공동 창작자로서 같이 만든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클 것 같고 그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이 구스타프 감독의 말을 빌려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족이다. 그 말이 저에게는 되게 진심으로 와닿았는데 그가 그러면 두고 떠났던 원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모두에게 가족이라는 기표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달랐고 어느 시절에는 그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찬사 그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여겼겠지만 이제는 다시 또 돌아와서 가족을 마주하고 싶은 그런 양가적인 마음도 있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다시 집을 떠나왔고 감독님은 자기만의 또 세상과 집을 만들었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계에 그 딸들을 데려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 못난 아버지 이해해 이런 기분이 드는걸요.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믿어지면서도 동시에 그가 찾아갔던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건재했던 10년 전에 협업했던 그 촬영 감독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핸드헬드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기에는 너무 노쇠해버린 것을 맞아. 알게 됐을 때 네. 그럴 때 또 가차 없이 우선 넷플릭스에 와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한 발 뺄 때 그렇죠. 그것을 알아차려버리는 또 동료의 눈빛이 있잖아요. 그 씬 너무 좋죠. 아프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찍었을까 싶었어요. 이제 그런 장면에서는
대사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네가 하면서 나를 정말이야? 버리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이 세요. 네. 그냥 그냥 응시하고 있을 뿐인데 네. 아니잖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눈빛을 돌려받은 구스타프 감독이 왜 그래? 다 알면서 왜 그래? 맞아요. 이 바닥의 생리를 알잖아. 네. 그런 말 여러 배우들이 요구한 것 같아. 그렇게 힘을 써보다가 또 이렇게 결국은 돌아가는 이야기. 또 많은 얘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도 제가 음악가긴 해가지고 음악 잠깐 짚고 이제 카톡으로 넘어갈까 싶어요. 아 좋다. 이게 스코어도 있지만 기존 음악을 정말 잘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거 보면서 저작권을 이렇게 다 의뢰해서 살 수 있는 이 자본이 너무 부럽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보면 볼수록 이거 디깅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돈이 있다고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오프닝 곡이랑 엔딩 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테리 칼리어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보통 기타 연주도 하시는데 싱송라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곡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죠. 집을 이렇게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댄싱 걸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실제 음악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완곡이 거의 9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이걸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를 들으면요 안에서 구성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9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노래라서 영화로도 되게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이거 딱 들으면 오슬로 전경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곡은 라비 시프리라는 분의 캐노크 체이스라는 곡이 이렇게 흐르면서 아까 들으시면서 끝났죠? 이게 캐노크 체이스 저는 잘 모르지만 영국의 지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고 이렇게 어떤 씬이 다 끝나고의 얘기랑 참 잘 어울리는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아 미안해요. 당신의 받침대로 써가지고 잠깐만 좀 참으세요. 네, 이분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이송이라는 올드팝이 유명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힙합 가수가 피처링 하기도 한 뭐 이런 식의 어쨌건 찾아보시면은 이분도 되게 좋은 싱어송라이터세요. 그리고 이런 곡들하고 더불어서 되게 시대별로 곡들이 많이 다양하게 쓰였어요. 뭐 60년대부터 이전 시절 할 때 뭐 클래식도 많이 나오고 좀 텐션 있는 음악도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음악을 되게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감독님이. 그리고 음악 감독님하고도 많은 서로 고통을 나누신 것 같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딱 짚고 가고 싶은데 이제 이 곡이 나오면서 타이틀 딱 뜨고 착 이렇게 갑자기 다 끝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가스펠 곡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Nobody Knows라는 곡인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딱 음악이 끊겼을 때 그리고 블랙이 나오면서 이전에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갑자기 딱 감각하게 되는 그거 기법을 너무 잘 쓰셔서 약간 언급하고도 싶었고 이렇게 구절구절 쓰일 때 사실 감독님이 가사를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댄싱걸 같은 경우에도 댄싱걸을 따라가 보세요 이런 식으로의 가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랑도 어울리고요. 이 곡 이제 타이틀 나올 때 곡은 그러니까 내가 본 문제들, 내 슬픔들, Nobody Knows라고 시작하면서 시작되거든요. 재밌죠? 영화가 이야기하는 네. 절망이랑 다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참 센스 있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어쨌든 청각적으로 굉장히 각인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네. 이 영화라는 장르가 네, 저도 되게 어떤 그런 만족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함께 보신 분들이 남겨주신 톡창에 남겨주신 귀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이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전하시고 싶은 소회나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면 또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카톡으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굉장히 여러 마음이 드는데 두 분이 생각하는 결핍을 극복했던 경험이나 계기가 있는지 있다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사실 너무 영화 같은 대답을 하게 돼서 그렇지만 우리도 결핍이 있어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없는데요. 미안해요. 결핍이 뭐죠? 너무 그렇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내가 무엇을 못 가졌는지를 잘 감추고 싶다. 그 부분을 잘 덮어서 내가 모자람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없었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를 나라는 작가로 만드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심지어 결핍이 내 재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스스로 밸런스를 찾아갈 때 결핍이 이제 없어지니까 재료가 없어 라는 지점까지 가버려진 거죠. 아무튼 이거는 답변은 안 됐지만 무조건 극복하는 경험과 계기가 있고 방법이 있는지 결국은 근데 창작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서도 메타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뷰에서도 보고 다른 방식으로 보고 그게 심리적으로도 전 도움이 됐긴 했던 것 같네요. 저는 제 결핍을 아직 극복을 못해서요. 창작이 계속 잘 나올 것 같네요, 머지는. 질문 고르시는 동안 제가 네. 잠깐 덧붙이자면 네. 결핍이라는 것이 극복이 되는 문제인지는 이제부터 모르겠어요. 어떤 나를 이루고 있는 너무 핵심적인 비물질이 되어버려서 네. 내가 그것을 빼놓고 날 이야기할 수 있나 싶은 순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동의하고요. 심지어 결핍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빈 공간이 있어야지 구조가 되지 다 그렇게 다 채워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약한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상처 이거 읽어볼까요? 네. 가족 간의 타월님 읽어보시죠. 가족 간의 상처, 어긋나는 감정, 서로 간의 이해에 대한 부재에 대한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이해관계가 어긋나던 아버지가 누구보다 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런데 왜 그렇게 대화가 어려웠던 걸까 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예술가들은 역시 대화나 공감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교감이 가능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뭔가 예술가들의 교감으로서의 그 민망함. 근데 예술가들이 좀 분발을 해야죠. 맞아. 어떻게? 대화 좀 잘하고 그죠? 아버지가 좀 너무 약간 이기적이긴 하죠. 네. 창작자들이 창작을 하지 않는 순간에 예술을 한다는 의미로 너무 많은 용서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랑의 언어, 또 다른 사랑의 언어를 조금 계속 숙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걸 언어를 만들어도 또 자기 작품에 쓰고 이기적인 조속들이 뭐 하세요. 이거 헌 씨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영화가 화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너무나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닮아 있는 건 나였어요. 그리고 아빠와의 화해는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화 곳곳에 노라와 구스탑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비단 가족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화해, 결국 나와의 화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그림자로서의 타인, 그리고 나 자체의 그림자가 결국 나를 살리는 빛나는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던 나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월님과 현님도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던 모습이 있었나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화해하셨나요? 우아함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너무 글을 잘 써주셨네요. 저희가 느낀 것들을 또 포함하면서도 그 이상의 어떤 질문들도 던져주셔서 저도 더 이 영화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 생각나요. 그 처음에 커피숍에서 아버지랑 만났을 때 너에게서 내가 보여 이러니까 딸이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 왜 모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저희가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님과 어떻게 잘 지내시는 편이세요? 없어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참 서울 특선 영화로도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버렸네요. 좀 부모님과 어떤 시절에는 제가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너무 강해서 좀 그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지도 모르던 시절도 있었고 시간이 더 지나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서로 남보다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 감독이 배우하고는 진짜 좋은 대화를 하잖아요. 딸들하고는 뭐 이렇게 싸우면서. 그런 점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레이첼 캠프 배우와 작업할 때는 세상 그렇게 스윗하신 분이 딸과 만났을 때 분노로 들어찬 자는 좋은 예술을 할 수 없어 그런 말들 계속 하는데 네. 왜 가족이라는 타입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모질까 왜 이렇게 다를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사회성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왜 생략되는 걸까? 이것은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가족은 사실 이게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곧 나고 내가 또 이 사람이고 왜 이상한 그 본딩이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되게 송구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에도 어머니가 전화를 거시면 잘 안 받아요. 그래도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안도했던 구간도 있어요. 이게 구스타프 감독과 노라 아그네스도 불화하니까 나도 엄마랑 싸워도 돼 이런 종류의 안도는 아니고 그런 종류의 안도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내 신체처럼 인지하는 다른 타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신체는 되게 막대하잖아요.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맞아요. 어떨 때는 방치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도 불화를 하고 있었구나. 글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약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점프지만 그 생각났어요. 우리들 어디 공공장소에 우리 남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씁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 물건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씁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집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씁시다. 근데 아마 또 다른 언어권에서는 이 남의 것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씁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막 쓰는 사람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은 이렇게 쉽게 어기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죽도록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타인과 또 자신과 화해해 왔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화에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저도 거울을 볼 때 이제 어느 순간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제 얼굴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미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감정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거기서 내 얼굴을 또 찾아내고
이상한 기분이 드네요. 가족이랑 참. 저도 음. 저도 요새 거울 볼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나도 아빠를 따라서 머리가 빠지면 그게 너무 큰 걱정이에요. 이제 또 중년들의 고민이죠. 이제 또 어떤 그런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네. 족보를 다 뒤져봤는데 네. 전부 다 빠지셨더라고요. 또 근데 그런 스킨헤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미안해요. 갑자기 되게 패션이 좋아서 그리고 저는 당신의 어떤 모습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미안해. 넘어갈래요. 네. 이것도 읽어주시면. 이 사연 제가 읽어볼게요. 혼자서는 못해요라는 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저는 이 영화가 마주하기 싫었던 자신과 마주하고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쓰다듬어 주려는 시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그네스 옆에는 노라가 있었지만 노라와 아버지한테는 서로와 이 영화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와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우리 그 부분 진짜 심금을 올렸잖아요. 우리 같이 자랐는데 왜 나는 망가졌고 너는 괜찮을까? 나한테는 언니가 있었잖아. 아 이거 진짜 펀치라인.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었죠. 근데 이 부분 정말 통찰력 있게 보신 것 같아요. 노라와 아버지에게는 서로 그 창작이라는 그 매개로 서로가 있어줬네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들 간의 대화가 되게 이상해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 사이에 또 다른 매개가 있어야만 그것을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이상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가 늘 해왔던 말이고 네. 그가 늘 담아왔던 만들어왔던 영상인데 그것을 한번 타인을 통과해야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이 혼자의 감각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게 근데 또 다분히 창작자뿐만 아니라 전 그 생각하거든요. 설 추석에 부모님하고 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것 같다? 저녁에 우리 이거 먹자 해서 이거 어떻게 구해왔는지 이거 맛있네 이거 못하네 하고 맛있었네 그냥 이 얘기 하려고 만나는 것 같다? 중간에 우리가 없으니까요. 아무 공통 주제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되게 이상하잖아요. 같이 있는데 혼자 같잖아요. 그렇죠. 친구만도 못하네 이런 생각 들어서 슬프죠. 만난 것 같지 않고. 네. 근데 되게 다르게 기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인지.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채팅이 그거에 대한 답을 쓰신 분이 있으신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연 유한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그네스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영화를 만들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음에도 아버지가 상처가 너무 깊어 아들이 구스타프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다가 영화가 제작, 배우, 촬영 등이 바뀌며 아들이 출연하는 것을 허락한 것 같은데 왜 마음의 변화가 온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콕 집어서 이렇다 할 단서를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 어쨌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영화 안에서 흐르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아그네스가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자신이 4~5살이었을 때 아빠의 영화에 출연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가 아버지가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영화를 찍기로 했을 때 아빠한테 그럼 영화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에리크를 출연시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기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노라와 아그네스의 사랑의 언어가 저는 직면하기라고 느꼈는데 계속 아빠와 구스타프와 대화하고 그에게 질문함으로써 그의 안에 아버지의 눈으로 그 영화 매체라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표면적으로는 이것도 자기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안 보다가 아침에 펼쳤을 때 아 이거 우리 언니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그냥 글에 매료됐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에게 영화가 무엇이었고 그 세계에 내가 갔다 왔던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떠올리면서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저는 이 아그네스 역할도 이 생각들이 너무나 이해가 다 돼가지고 내 아들은 못 출연시키겠다 이것도 너무 이해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지난 시간에 영화를 찍고 나서 아버지가 사라졌던 그 어떤 무언가가 반복될까봐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아서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도 하네요. 이제 2인 사연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좀 서서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노년이 되어 동료들과의 작업에 더 많은 품이 들게 되는 미래가 두 분께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냥 슬플지 혹은 또 그때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을 것 같아 기대되시는지. 노년 옛날에는 서울 어때요? 노년이란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와 노년이 언제 오지? 생각했고 요즘은 아 오고 있구나. 죄송합니다만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점 생각보다 삶의 시간이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이렇게 한 번 더 살면 뭐 노년이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근래에는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제 특히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 마침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저들한테 진짜 관심이 없었구나. 나 저들한테 진짜로 물어보고 대화를 시도한 적이 별로 없다. 왜 그랬을까를 떠올려보면 그게 너무 저에게 남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년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머리도 조금씩 빠지고 헤어 토크가 자꾸 돼가네요. 네, 사실 몸도 조금씩 둔해지고 맞아요. 뭔가 그들과 조금 내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아세요? 그 노인분들이 주로 모이는 저희가 모르는 되게 힙한 장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다만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것이 동년배이길 원할 때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다면 그런 것부터가 천천히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배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서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오래 고민을 해보고 싶고 동료들과 노년을 같이 맞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눈 떠봤는데 사월이가 70살이 돼요 옆에. 근데 모르겠어요. 노년에도 계속 음악 하고 있을 것 같나요? 이게 아까 호원 씨 얘기했던 거에 덧붙여서 전 그 생각도 했어요. 뭔가 그 시절에 젊은이들이 탑골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노는 게 자기들의 취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기 계시는 거라면 저도 뭐 7, 80대 가지고도 홍대 라이브 클럽을 서성거리면서 뭐 엄마 이러면서 있는 할머니가 되는 거고 젊은이들은 이미 떠났겠죠. 내 시절에 내가 젊었을 때 했었던 것을 어떤 시점부터 계속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되게 어른들 옷차림 보고도 전 그 생각하거든요. 아 그때 유행 거기서 딱 이제 딱 재화가 돼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함께 또래랑 가는 걸 생각하면 좀 덜 두렵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나만 늙는 거 아니고 내 친구들 다 같이 머리가 빠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되면 좀 덜 쓸쓸할 것 같다? 창작은 그리고 그때까지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예전에는 막 40, 50대 넘어간 어떤 거장 선생님께서 오랜만에 앨범을 내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건 저만의 생각인 거를 일단 밝힙니다. 20대 때에 곡이 나오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와 환경과 상황하고 40, 50대가 넘어가서의 그거는 너무 다르겠구나. 한 곡이 나오는데도 일단 오래 걸리고 주변의 반응들도 너무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게 왜 대단한 건지 이제 좀 알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정말 럭키인 것 같고 많은 예술가들이 하다가 그만두듯이 저도 그만두게 돼도 그것도 어떤 이치가 아닐까. 친구들끼리 잘 지내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동료들과 함께 늙는 것을 상상하면 그것도 마음이 묘연해지지만 이제 여러 북토크에 여러 차례 와주셔서 얼굴을 알게 되는 독자님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 독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사실 되게 고맙기도 해요. 미리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번 찾아와 주신 이제 낯이 익은 분들이 계신데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 있는 40년 후를 생각하면 그 사이에도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쌓일 것 같고 그리고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로부터 받은 것을 잘 돌려주는 작업자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잘 듣고 한번 만날 때 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저 사족이지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저희 일집 앨범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와주셨던 그 관객분이 지금도 가끔 와주세요. 우리는 10년 정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그분도 너무 어렸어요. 막 20대 막 초반.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도 제가 그런 걸 본 거예요. 흰머리 같은 게 하나 새치가 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이 되게 아프면서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방적으로 보이지만 되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건 서로밖에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또 가까이서 멀리서 가끔씩 만나요. 또 10년 뒤에 뵈면은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멘트지만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극장을 비워드려야 하는. 예. 마지막에 올려주신 미안해요. 박정희님의 이 소개를 끝으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세대를 아울러 100년간 소통하며 화해하는 영화. 새해 많은 분들과 화해하시길 바라며 센티멘탈 밸류 많이 주문해 주시고 좋았다고 남겨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